철저한 계획보다 중요한 임기응변. 공인의 베일이 벗겨지면 신문 1면을 장식한다.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주요 통계치를 기억 못하는 정치인. 기자회견에서 머뭇거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최고 경영진. 주먹구구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급히 정책을 내놓는 정부 등은 권력과 책임을 지는 이들의 즉흥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예다. 올리버 버크먼은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머리로 팁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 아날로그 시계를 볼 줄 모르는 바리스타, 지도앱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10대, 기저귀를 갈 줄 몰라 대충 해버리는 초보 아빠 등. 이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업무나 상황을 피하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다른 기술을 이용해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들은 늘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이란 바로 우리를 말한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자. 일을 하는 동안 그럭저럭 수습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완벽한 척하며 계속 살기는 어렵다. 많은 개인과 조직이 현실 직시하기를 두려워한다. 버크먼은 조직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모든 일이 잘 되는 척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당성이나 권위는 일반적으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명확한 답을 쥐고 있다는 생각에서 생긴다. 조직이나 리더를 따르는 자들은 책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와인 한두 잔을 마시고 나면 가장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 역시 늘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세계,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런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걸까? 대다수가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면 바퀴 빠진 자동차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의외의 답을 해보자면 답이 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즉흥적이라도 좋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가짐, 즉 예상치 못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일이 풀리고 때로는 더 잘 풀리기도 한다.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사람은 내면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버크먼의 통찰에서 보듯 우리 모두가 그렇다. 때로는 사기처럼 보일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가면을 쓴 것 같기만 하다. 의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은가? 비행기 조종사는 늘 상황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과학적 증거나 일화를 보면 항공이나 의학처럼 명확한 영역에서도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지 못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즉흥적으로 대처한다. 수술 중 전례 없는 응급 상황이나 저고도 비행 중인 여객기에 엔진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나 조종사는 어떻게든 즉흥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때가 바로 탁월한 기지와 빠른 사고가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다. US 에어웨이스 여객기의 기장인 체슬리 설렌버거가 그 예다. 2009년 여객기는 이륙과 동시에 엔진 문제로 불이 붙었지만 뉴욕 허드슨 강에 성공적으로 불시착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근처 공항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였지만 그건 여객기보다 훨씬 고도가 높을 때나 가능한 방법이었다. 관제탑에서는 근처 활주로로 이동하도록 제안했지만 설렌버거는 당시 고도와 속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고 재빠르게 판단했다. 그리고 허드슨강에 불시착하여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총 155명을 안전하게 구했다. 지식과 경험은 중요하다. 설렌버거는 다년간의 비행 경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경험의 저장고에 경험을 조금씩 축적하고 필요할 때 왕창 꺼내어 쓴 셈이라고 말이다. 그는 경험과 눅눅은 직감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냈고 21세기의 영웅 중 한 명이 됐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극적이거나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작게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결정을 내린다.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위험한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정해진 틀에 박혀 행동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신감이나 자부심으로 성과를 내고 포부를 이룰 수 있지만 자만심이나 상황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위험하다. 기존의 틀이나 본보기를 맹신한다면 위험 요소를 보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하지 못한다. 내가 이사로 속해 있는 리더스 온 퍼포스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세계은행그룹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31인의 CEO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래란 예측은커녕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국적 식음료 기업 다논의 CEO인 에마뉘엘 파버는 일을 시작할 때 과도하게 촘촘한 계획보다 비전이나 새로운 실천 사항이 더 믿을만하다고 밝혔다. 왜 그럴까? 에마뉘엘은 이렇게 말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계획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어야 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요. 이런 리더들은 꼼꼼한 계획이 아닌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북극성, 즉 넓은 포부와 목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북돋우며 조직을 이끈다. 또한 확실한 비전과 에너지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인간적인 취약성에 대해서도 종종 묘사한다. 공감할 수 있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상 이러한 리더들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 유레카, 흩어진 점 속에 연결고리를 찾는 법. 예기치 못한 발견을 하거나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뜻밖의 순간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굉장한 혁신이나 발명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개 완전히 무관한 곳에서 시작된다. 영화 제작자인 제네바 페슈카는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다. 2년 전 남편과 별거하며 자신이 얼마나 틀에 박힌 삶을 살았나 깨달았던 그녀는 결심했다. 무모하지만 큰 꿈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그리고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이사하기 몇 달 전 친구들에게 연락해 뉴욕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지 물었다. 신혼여행 중이던 친구 한 명이 자기가 하던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8살 자폐아인 엠마를 방과 후 돌보는 일이었다. 제네바 페슈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페슈카는 몇 년 동안 엠마를 돌보며 그들 가족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엠마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이와 소통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다. 엠마의 대화 패턴이 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끌어낼 방도를 찾은 것이다. 알파벳을 하나씩 가리켜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스텐실판에 나타내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대화를 이어가던 엠마가 자폐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페슈카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과 영화 제작이라는 자신의 배경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유색인종으로 살며 페슈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엠마에게 영화의 공동 제작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나온 영화가 언스포큰이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담은 페슈카의 첫 영화다. 여배우 베라 파미가와
그녀의 남편이자 제작자인 렌 허키가 총제작자로 합류해 인권과 자기 옹호의 이야기에 힘을 실었다. 영화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와 같은 대규모 영화 및 음악 축제나 학회, 유엔 여성자선단체 세계정상회의에서 상영됐다. 엠마와 만난 지 5년이 흐른 지금, 페슈카는 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돌아본다. 엠마에게 영화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마련해주자 페슈카 역시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생겼다. 이사 온 다음 날 센트럴파크에서 만난 8살짜리 아이와 함께 작업하며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언스포큰을 제작한 것을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꼽는다. 언스포큰은 자기 옹호와 인권의 중요성을 둘러싼 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세계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도록 도왔다. 페슈카의 경험처럼 깨달음은 일반적으로 들어맞는다는 느낌에서 시작해 아하로 이어지는 순간에 일어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철의 유창성의 과정 중 뜻밖의 얻는 통찰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표현한다. 즉, 유레카의 순간은 의식조차 못한 사고 간의 틈새를 메꾸는 사람들의 흔적이다. 바퀴 달린 캐리어의 예를 살펴보자. 1970년대 버나드 디 사도가 가족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무거운 여행 가방 2개를 낑낑대며 끌고 공항으로 향했다. 세관을 통과하려던 그때 한 직원이 바퀴 달린 수레를 이용해 무거운 기계를 손쉽게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유레카!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자신이 관찰한 것을 연결했다. 여행 가방 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출근하자마자 가구용 바퀴를 여행 가방에 달았다. 그러고는 앞쪽에 끈까지 달고 앞으로 끌며 소리쳤다. 성공이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탄생했다. 이 경우와 같은 이연 현상은 무관해 보이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이나 지식을 연결하여 세렌디피티를 위한 틀을 마련한다. 세렌디피티는 문제를 공식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볼 때 일어난다. 일단 세렌디피티를 인지하면 이를 삶이나 업무에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게 된다. 월등한 선택지라면 세렌디피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포부는 깊은 신념과 가치에서 나온다. 집단주의적 환경에서 자랐다면 개인의 목표보다 가족을 우선시할 것이고, 성과 중심의 개인주의적 환경에서 자랐다면 집단보다 자신을 우선할 것이다. 하지만 포부는 대개 두려움이나 절망, 복수심과 같은 깊은 감정, 무엇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한다. 침대맡에 경전을 두는 이들이 있다. 나에게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그런 책이다. 칭송받는 심리상담 치료사인 빅터 프랭클은 이론과 실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둔다. 다른 이들은 인간의 행동이 성욕이나 권력욕에서 비롯한다고 봤지만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았다. 그는 의미의 이중성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살아있었던 이유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희망을 주려는 이들과 매일 이야기 나누며 의미를 찾으려 했다. 그러다 수용소를 나가게 되면 책을 꼭 쓰겠다는 포부가 생겼다. 그렇게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더 큰 장기적인 포부를 가지게 된 의미의 이중성 덕분에 그는 살아남았다. 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인생 경험을 접하면서 이 의미 찾기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미 있는 하루와 더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자신만의 북극성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큰 성장이 이루어진다.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 모두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으니 우리는 흔히 인생을 단계적인 성장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용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사용된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며 일과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집, 음식, 물, 공기와 같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의 욕구, 친구나 가족과 같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를 충족한 뒤에야 관심 분야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 실현에 몰두하며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생긴다.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한 앤드류 카네기나 석유 재벌 존 록펠러를 보라. 그들 역시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금의 성공을 일궈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선단체를 돕고 기부도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내가 가르친 우수한 학생들 일부는 이 같은 우선 성공하라, 그리고 선을 베풀라는 격언에 따라 내키지 않은 직장에서 10년을 일하면서 돈을 벌고 인맥과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했다. 이는 삶에 대한 굉장히 선형적인 사고방식이다. 과거 많은 조직들이 이 사고방식을 토대로 설립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점차 돈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 토대가 바뀌고 있다. 하랄드 크루거는 이를 한 줄로 요약했다. 사람들은 의미 있다고 느끼면 끝까지 충성한다. 직원이나 고객만이 아니다. 조직에 투자하는 차세대 자산가들의 기대 역시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의미 있는 목적 달성 쪽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은행이나 연금기금 등 투자자의 자금에 의존하는 조직들은 투자나 운영 방식을 그들의 기대에 맞춰야만 한다. 부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열망은 점차 일반적인 추세이자 실현 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나아가 자긍심을 물질적인 가치와 연관짓는 공동체도 있다. 나는 돈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교하기도 기준으로 삼기에도 쉬우니 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세렌디피티로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렌디피티가 바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원하는 척하는 대상이 아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완벽을 버릴 때 세렌디피티는 찾아온다. 취약함을 포용하고 겸손함을 갖추는 태도가 이 여정의 핵심이다. 세렌디피티를 보려면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베스트바이의 회장이자 전 CEO인 허버트 졸리는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누군가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게 된다.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허점과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을 포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다. 불완전함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허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남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데니얼 코헨 헨리케즈의 경우를 보자. 전직 정책 분석가에서 현재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투자가로 활동하는 그녀는 예전 직장에서 겪은 일을 내게 들려줬다. 전 직장 사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죠.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안 되면 직원 탓을 했어요. 헨리케즈가 입사할 당시 이 끔찍한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3분의 1이 이미 퇴사하거나 병가 중이었다. 열정이 넘치던 그녀는 곧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사장이 그날 작성된 회사 내부 보고서에서 오타를 발견했다. 사장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키보드를 부술듯이 내려치고 집게를 한 움큼 잡아서 벽으로 던지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전 능력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오타가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사장의 말대로라면 저 역시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헨리케즈가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서 곧장 기차역으로 갔지만 20초 차이로 기차를 놓쳤다. 먼지 자욱한 플랫폼 모퉁이에 서 있으니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졌어요. 그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월요일에 오늘 일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고 실직자 되기? 그럴 수는 없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경쟁사이자 지역에 영향력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그 회사는 선망의 대상이었죠. 저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곳이었고요. 그녀가 말했다. 안부를 물었는데 회사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헨리케즈는 면접을 받고 금요일에 입사 제안을 받았다. 게다가 아주 만족스러운 직책까지 맡게 됐다. 새 사장은 비범한 리더였다.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아는 것도 많았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지금까지 헨리케즈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헨리케즈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 세렌디피티가 나타났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부를 그 순간에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땐 몰랐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마치 모든 게 필연적인 사건처럼 쭉 연결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세렌디피티 코드가 내 잠재의식 속 연결고리를 찾는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서 세렌디피티는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산다면 스스로 행운을 발견하는 짜릿한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